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이더리움을 사야 돼요? 아. 둘 다 사라. 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절대 공부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이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많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전문가분을 아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거를 다루는 데가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다 영상이 네. 밀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이 용어 정리 좀 먼저 해주세요. 자, 블록체인은 블록이랑 체인의 합성어예요.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거래된 모든 내역들을 담고 있는 거래 장부예요.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 같은 거. 네, 그걸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새롭게 생성이 돼요. 그럼 그 10분 동안 있었던 거래가 거기 담겨요? 그렇죠. 비트코인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 하나에 담기고 네. 10분이 지나면 그 다음 블록이 또 뒤에 생겨서 붙는 거예요. 그렇게 블록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붙으니까 이게 체인처럼 쭉 연결이 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름이 블록체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블록체인은 이제 어디에 담겨있냐 하면 어떤 특정한 서버에 담겨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서버에 담겨 있으면은 관리가 좀 편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 정말 수십 대 수백 대 넘는 정말 엄청 많은 컴퓨터에 이 기록들이 분산돼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흩어져서 저장돼 있다는 그 자체 개념이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암호화폐가 왜 생겼는지를 또 알게 되면은 그 의문이 조금 해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블록체인이 굉장히 길게 붙어 있는 이 블록체인들을 모든 컴퓨터들, 이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 노드라고 불러요. 이 노드가 이 기록들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들이 이 기록들을 다 동시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행동을 하느냐? 서버에 그냥 저장하면 될 거를,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생겨난 이유 자체가 탈중앙화에 있거든요. 중앙기관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탈중앙화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미국 당국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돈을 확 풀어댔는데 이 돈이 어떤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데 가지를 않았어요. 모두 다 자산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 그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처음 만들어진 그 블록에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런던 타임즈 기사가 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문구로 아예.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나 아니면은 그런 금융기관이라는 중앙화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노드에서 이거를 나눠 가진 이유는 뭐냐면 서버가 있다는 건 어떤 관리 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면 우리는 은행을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앙기관이 없다 보니까 신뢰를 할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드를 최대한 많이 펼쳐서, 이게 노드가 많을수록 탈중앙화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넓게 펼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할수록 어떤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펼쳐놓으면요, 누군가가 바꿀 수가 없다는 개념이요, 거기서 약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모아놓으면 걔가 뚫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 기술로 쫙 흩어져 있으면 얘는 조작이 더 힘들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뜻하는 게 보안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안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공개돼 있지만 손댈 수 없는 네,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손대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전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가 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블록체인은 좋은 거다. 사실 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코인은 안 좋은 안 거예요. 좋은 거다. 암호화폐는 투기성 자산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정황 때문인데, 자, 이렇게 노드들이 자기들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해서 이 블록체인을 떠받쳐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공짜로 해줄 수가 없죠. 뭔가 자기의 컴퓨터 파워와 공간들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보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분들이라 하면 노드를 가진 노드를 사람들. 가진 분들, 그렇죠. 네. 이 시스템을 유지해 주시는 분들. 네. 근데 그분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된 게 바로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노드들의 활동이에요. 노드 중에서 이제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 시스템을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이거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네.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흩어질수록 더 보안이 세지고 더 좋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그 노드로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코인을 조금 나눠주는 건데 그게 채굴인 거네요. 그게 채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채굴자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이 나온 비트코인을 봤더니 이게 굉장히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돼 버린 거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코인이라 부르는 거는 그냥 암호화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코인과 구분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토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큰요? 네, 토큰. NFT 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토큰의 일종인데 그거는 논펑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 토큰은 뭐냐면 이제 코인과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 이게 암호화폐 중에는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암호화폐요? 네, 그건 그걸 뭐라고 이제 불러요?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플랫폼. 네, 근데 이 네.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막 태어나요. 예를 네. 들어서 디파이 들어보셨죠? 네. 디파이도 이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NFT도 이 위에서 발행이 돼요. 게임들, P2E 게임들 다 이 위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이거를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보통 불러요. 메인넷요? 네, 메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메인넷인데 네. 이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는 코인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이 위에서 태어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네. 자기 메인넷 없이 이 위에서 제가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네. 것들이 네. 여기서 발행되는 건 토큰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블록체인은 정말 큰 기술이고 블록체인이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암호화폐인데 네.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코인이라고 부르고 그 코인 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 개별적인 주체들은 토큰이라고 부르고 네. 요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아이폰 있죠. 아이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이걸 앱이라고 부르죠. 네, 앱스토어 들어가면 앱스토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이 플랫폼이 아이폰의 iOS예요. 아니면은 네. 안드로이드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이 태어나는 게 앱이에요. 이 앱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는 토큰.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는 코인. 어떻게 좀 이제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 모든 게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투자의 대상으로서 역할은 다 하는 거죠. 코인이나 그렇죠. 토큰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코인이다 토큰이다 구분해서 사시는 분은 없으세요. 따로 그냥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똑같이 상장이 되고 네. 똑같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죠. 정리가 잘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블록체인, 코인, 토큰, 암호화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가상화폐는 같은 말이에요. 다 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지금도 사실은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달라요? 두 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네. 제가 이 네. 용어의 변천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처음에 비트코인이 국내에 소개됐을 때는 네. 얘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에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버추얼을 붙여서 가상화폐라고 처음에는 불렀어요. 가상화폐가 더 처음이구나. 네, 더 처음에 부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상이 붙으니까 어감이 안 좋죠. 뭔가 허상 같고 사이버머니 느낌이 들고 그런 옛날 도토리 같은 느낌이 네,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거는 그런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 기술에 의해서 이게 보호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암호화 기술을 크립토그래피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크립토를 떼와서 통화를 의미하는 커런시랑 붙여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이 너무 훨씬 예뻐졌어요. 훨씬 멋있어졌죠. 암호화폐라 들으면 뭔가 있어 암호를 걸어서 지켜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거는 뭐 사실인데 가상화폐랑 너무 이게 말이 반대예요. 맞아요. 완전 반대된 느낌.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도 암호화폐라고 가장 많이 부르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부르고 쓴다. 네. 근데 이제 특근법이 이제 정부에서 시행이 되면서 음.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또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는 이 자산은 괜찮은데 또 가상이 붙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용어를 또 바꿔달라 해서 지금은 디지털 자산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없어졌던 가상이 살아나 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거를 디지털로 바꿔달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를 때 디지털 자산 이렇게 불러야 가장 진보된 용어네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조금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암호화폐를요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한 화폐 개념이 아니라요 자산의 개념에 좀 더 가깝게 본다는 거네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 자산으로 더 많이 가치가 옮겨간 건 비트코인에 해당되기는 해요. 거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거래할 때는 그걸 많이 안 써요. 거래할 때는 많이 활용이 되진 않죠. 세계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가 이렇게 결제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전송 속도가 좀 느리고 아직은 변동성도 좀 크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에 도움이 되는 자산의 개념으로 많이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미국의 월가에서도 네.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계속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2,100만 개요? 네. 근데 금도 막 아무렇게나 캐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금도 채굴을 채굴량이 한정돼 있고 굉장히 많지 않은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더해서 완전히 그냥 2,100만 개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몇 개나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1,800만 개 정도가 나와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막 이걸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갑 비밀번호 잃어버린 분도 있고 그거는 그럼 수량은 어쨌든 아직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다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수량이 줄어요? 줄어드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여기서 비롯된 거고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미래에는 비트코인을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게 부자로 인정을 받는다. 왜냐하면 1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지금 거니까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얼마 했어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업비트에서 한 8,100만 원. 8,100만 네, 개요. 그 정도까지 올랐어요. 1비트가 네, 엄청나죠.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가지고요.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일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한다를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렇게 그냥 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랑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것들은요. 사실 이름은- 존재감 차이가 그쵸. 너무 많이 나요. 맞아요. 진짜 시가총액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40%를 차지하거든요, 현재. 근데 과거에는 60-70%를 차지했었어요. 현재도 비트코인이 이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수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쵸. 이거는 거의 그런 수준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을 빼고 나머지 전부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알트코인의 대장이 네. 이더리움입니다.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 네, 알트의 대장. 현재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한 절반에 조금 안 되거나 거의 그 정도. 되게 크네요.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그럼 그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식 우리 처음 딱 시작할 때요. 모르면 삼성전자잖아요. 그 다음 뭐 하이닉스 정도. 딱 그 정도 비율가 딱 맞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을 할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디파이라든지 NFT 같은 그런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네. 이더리움 위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는 이런 서비스들이 성장할수록 계속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거예요. 바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이더리움을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하거든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이제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가격 상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건 뭔가 대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이미지잖아요. 약간 그런 숙명, 삼성전자도 약간 비슷하죠. 네. 성장성은 많이 둔화됐지만 삼성은 믿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네. 많이들 평가를 하거든요. 야크의 캐시우드 그분도 굉장히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세력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향후 2025년까지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10배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보다 10배요? 지금보다 10배죠. 그래서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면 헤지펀드들이 네.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5% 정도씩만 담아주면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거기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월가의 이제 투자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담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정말 최고의 혁신이죠. 이제 앞으로 세상을 바꿀 그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손을 더 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분위기는 좀 그래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둘 다 사라. 맞습니다. 예리하세요. 저희 채널은 주로 이제 자산 배분 투자 컨셉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코인 투자 하시냐고 물어보시면요. 저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가지고 있고 매달 일정 금액씩 산다고 말씀드리면 코인에 대해서 정말 유망하게 보시나 봐요 라고 말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답변이 약간 달라요. 잘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잘 될 거를 대비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산 배분은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들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산 배분의 측면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를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인 투자도 자산 배분의 일부로 보는 시각 되게 새롭고 우리 채널에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처음으로 나도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네. 비트코인을 사야겠다. 이더리움을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딱 먹었으면요. 네. 첫 번째 드는 질문은요. 네. 비트코인이 5천만 원씩 하잖아요. 네. 살 수 있는지랑 그다음 그쵸. 두 번째는 어디 가서 딱 사야 되는지가 바로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니 대한민국에는 부자가 왜 이렇게 많냐 진짜요?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많이 하세요.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암호화폐는 소수점 단위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 0.1개, 0.001개, 뭐 0.0001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원화로 한 5천 원 정도만 있으면 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5천 원이요? 그래서,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근에 특근법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됐어요. 예전에는 막 100개, 200개 이렇게 되던 때도 있었거든요. 막 우후죽순 막 난립하던 시절이 있었고 네. 지금은 국내 4대 거래소라고 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이렇게 4대 거래소예요. 네네. 나머지 거래소는 그냥 코인들끼리 교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원화랑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원화로는 거래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최근에 코팍스라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전북은행이랑 계좌 인증이 돼서 이제 선택지가 5개로 늘어난 5개? 거죠. 네,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한 곳을 반드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죠. 예전에 은행처럼 4대 은행 그렇죠. 된 것처럼 된 거네요.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되는 수준이고 지금 이제 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거래소들도요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고 가령 업비트를 예로 들면 그 K뱅크 계좌를 만들고 이 K뱅크에 돈을 입금하고 이 K뱅크에 있는 돈을 업비트 거래소로 다시 입금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거의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완전히 검증된 실명의 그 루트로만 돈이 이동되도록 그렇죠. 만들어버린 거네요. 네, 이번에 특근법이 이제 그런 취지가 가장 컸죠. 최대한 고객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고 근데 또 거래소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또 있는데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네. 거래 사이클에 내 라이프 사이클이 잠식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괴로워하는 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암호화폐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네. 굉장히 자신의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주식과의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차이점인데 뭐냐면 네. 이게 그 주식 거래소는 어떤 증권사의 MTS나 HTS를 쓰든지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죠. 네네. 이제 근데 암호화폐는 가격이 다 달라요. 거래소마다 시장이 다른 거네요. 시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시장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의 음. 균형은 잡히는데 다 조금씩 다 다르고 오차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해외 거래소랑은 차이가 조금 더 있거든요. 코리안 프리미엄 같은 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김치 프리미엄 아니면 코리안 프리미엄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코인 투자를 고려하신다면요. 먼저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5대 거래소에 계좌를 터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의 일부만큼을 적립식 매수하는 형태로 네. 소수점 단위로 매수하시는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다가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요. 제일 먼저 당황하실 게 그거 같아요. 그 가치평가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 거고 네. 암호화폐는 뭐 명칭 그대로 화폐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암호화폐랑 주식 투자를 구별할 필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결국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그렇죠. 수급과 결정되는 심리에 거니까. 의해서 다 차트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결국 이제 장기적인 가치의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주식은 이제 펀더멘탈을 보는 거고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가치를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와 신뢰 요 개념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러니까요. 커뮤니티가요. 네. 항상 등장하더라고요. 이 커뮤니티가 우리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그냥 그 대화 나누는 커뮤니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같은데 네. 그 커뮤니티가 이 암호화폐의 가치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게 저 살짝 그 이해가 안 이해하시죠? 돼요. 네. 어떤 개념이에요? 실제로 그 커뮤니티는 대화를 나누는 그 커뮤니티가 맞아요. 맞아요. 대화방이 맞고요. 그게 예전에는 텔레그램이 메인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했거든요. 진짜요? 텔레그램인데 지금은 이제 디스코드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 네, 디스코드가 요즘에 나오는 핫한 프로젝트는 다 메인 커뮤니티가 디스코드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미디엄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또 미디엄요? 미디엄. 네, 특화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어떤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그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향해서 보이는 가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커뮤니티를 언급하면은 일단 좀 신뢰를 못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가치평가를 커뮤니티로 한다 그러면 몇 명이 얘기하는지, 글이 몇 개나 있는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따져보면,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화폐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네. 이 암호화폐는 신뢰해줄 어떤 확보해줄 중앙 기관이 없는 거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게 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암호화폐 이제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 암호화폐,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굳건하게 믿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의 가치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가치 상승을 함께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다시 거버넌스가 또 만들어지네요. 완전 네, 생태계네요. 거버넌스가, 네, 그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저와 고미님이 이 커뮤니티에 있다면 저의 의견도 정말 소중하고 고미님의 의견도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우리 모두가 바랄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로 봐야 되거든요. 일종의 정치로 따지면 직접 민주주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진짜요?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진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겠네요. 엄청나게.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네. 그렇게 진지한 느낌을 좀 받기는 조금 힘들 수 커뮤니티는 있어요. 안 진지한 느낌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네. 가면은 막 이런 약어 같은 거 있죠. 뭐 GM, 뭐 GN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난무해요. 그래요? GM은 굿모닝, 뭐 GN은 진짜? 굿나잇,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면서 막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네. 축약어들이 난무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 보면 이미 그 열기를 일단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백서요? 예, 그게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 다 설명해 주는 글이거든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걸 근데 설명서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진지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얼마나 잘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리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고,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고,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자산 가치를 형성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기술을 다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서를 분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커뮤니티에 조금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백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꼭 읽어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번역기 돌려서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이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영진을 보는 굉장히 느낌이네요. 보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이제 다오라고 해서 탈중앙화 조직 개념들이 강해서 경영진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앞장서서 의견을 내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주체들이 필요한 거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세요. 네. 근데 그 리더가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하면서 정말 강하게 끌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암호화폐 등급을 확인해주는 또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암호화폐 공시를 알려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근데 등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에 좀 놀라운데요. 어떤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등급은 전문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우월한지, 그리고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탈중앙화는 얼마나 높은지, 보안성은 얼마나 좋은지, 향후 가치를 상승시킬 만한 어떤 보상체계나 수익 구조나 수급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그런 전문 기관들이 또 있거든요. 진짜요? 여기에.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그런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플립사이드 크립토. 네.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쟁글이라고 있어요. 쟁글요? 네. 이게 공시를 제공하면서 네. 또 암호화폐 등급을 또 해주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로 가장 또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VC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월가나 이제 실리콘밸리의 VC들이 크립토 산업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진짜요? 자본들이 엄청 들어오는데, 정말 그렇게 목록을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대표적인 한 10개 정도를 갖다가 구글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탑 VC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VC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찾기는 어렵지 않나요? 구글에 금방 치면 나와요. 금방 치면 나오고, 그리고 그 각 VC들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을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죠.
시가총액이 그 2017년, 18년도 대비 지금 10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핵심은 대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거기에는 헤지 펀드들도 있고 네. 어떤 금융은행들도 지금은 있고 VC들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결국 이건 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변화를 투자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건데 네. 결국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 관계없이 이 세상은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찰을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게 어찌 보면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빨라요. 네, 맞아요. 최근에 변한 게 더 많아가지고요. 저도 뭐 그냥 비트코인만 사면 되겠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거고 주식으로 돈 벌면 틈틈이 비트코인 사자라는 생각 말고는요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 디파이 얘기 나올 때도 디파이를 내가 알 필요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 하다가 NFT 나오고 나서요. 그게 좀 바뀌죠. 뭐지 얘가 왜 아니 코인이 잠깐만 화폐 아닌가? 왜 이게 나오는 거고 딱 순간 놓치니까 그 다음으로 이게 맞아요. 갇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진짜 놀라운 게 정말 많네요. 이 크립토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 10년의 변화가 크립토 시장에서는 1년 안에 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10배 더 빠르다. 10배 더 빠르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통제를 한다는 거는 그 통제 안에서 키워나가야 되는 속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키우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속도. 그 그쵸. 속도대로 키워가는 게 10배라면 요거는 누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동으로 크는 걸로 뒀다 보니까 맞아요. 커버린 속도가 10배 더 빠른 거네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 이름도 그렇지만요 100배를 오를 수 있는 암호화폐를 정말 고를 수도 있고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럼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네. 이미 뭐 100배 이상 상승한 암호화폐는 너무 많아서 시장이 초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네. 변화가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궤도에 이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암호화폐는 여전히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리스크도 많겠죠. 그럼요. 앞으로도 그 리스크가 잡히지는 않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여전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많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가격 상승이 되면 사람들이 막 얼마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막 급하게 올라타세요. 왜냐하면 이게 더 막 10배, 20배 오를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 측면에서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근데 장기적으로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유명한 코인 중에 리플 네. 하셨잖아요. 근데 리플의 별명이 리또속이잖아요. 리플의 또소 같다. 네. 그러니까 저도 리플 코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리플 코인 만드신 분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암호화폐는 99%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질 거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중에서 99%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누구나 발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 없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암호화폐들은 제 기능을 못하고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계속 도태가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수긍을 해주세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현실 세계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세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서 네. 거기서 돈도 벌고 즐길 것도 즐기고 물건도 사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빅테크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뭐 아마존에서 만들고 애플에서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 이 회사 서버에 갇혀있는 메타버스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누구나 동일한 규약에 의해서 자유롭게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블록체인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프로젝트들이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블록체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블록체인 자체 생태계가 더 커져가지고요 빅테크들이 만드는 메타버스가 여기
여기 위에 만들어져야만 되겠네요. 굉장히 예리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런 기업들도 블록체인을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 주도해서 규칙을 만들고 본인들의 서버에 가둬두지 않고 이런 넓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블록체인 산업으로 같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돈 되게 많은 그들이 고민할 때 어떤 코인 또는 어떤 플랫폼을 고를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사실은 그 문제였어요. 되게 예리하세요. 결국은 그런 세상들이 오면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깔아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제일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빅테크로부터 인터넷의 어떤 주도권을 다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웹 3.0의 핵심이고 이걸 하려는 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카르다노, 네. 폴카닷 이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을 구성하는 핵심이 스마트 컨트랙트거든요. 모든 의사결정을 코드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프로그래머 해놓은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더리움이 가장 굉장히 좀 신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이랑 좀 비슷한 정도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시가총액 4위 정도 되는 코인이 솔라나라고 있어요. 솔라나. 네, 그게 되게 인기가 좋아요 요즘에. 이더리움이 또 굉장히 압도적인 이유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NFT나 디파이가 이더리움 위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는 향후에도 더 좋지 않을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줘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담겨있는 부분은 메타버스에 있는 거고 네.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그 생태가 필요한 것이고 네.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코인이 미래에는 대장이 될 거다. 맞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제가 그동안 비트코인만 사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것도 사겠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사시겠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파이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하거든요. 이제는 은행 없이 금융업을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출을 해주고 예금을 하고 보험 같은 모든 서비스들 다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화폐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금융사 역할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금융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디파이요? 네. 그렇게 새로 생겨난 서비스 중에 디파이가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네. 그러면 NFT는 뭐예요? 제가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고미님도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서로 맞바꾸면 뭐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죠. 네. 서로 가치가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 집 집문서가 있고 고미님 집 집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서로 그냥 불가능하죠. 바꿨을 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 둘이 바꿀까?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집 집문서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복제하고 이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막 복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NFT는 디지털 자산의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디지털 자산이 인터넷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고 네. 주인은 만약 고미님이 샀으면 주인은 박고미님이다. 이걸 딱 증명을 해준 거죠. 증명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역시나 메타버스를 같이 설명합니다. 되게 예리하신데 네. 메타버스에서 요즘 네. 부동산이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동산이 누구 건지를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것이 한번 내 거다라는 게 되면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게 유일무이하게 부동산, 메타버스 부동산은 너의 것이다. 이걸 증명해 준 게 바로 NFT인 거죠. 그 NFT가요. 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이게 왜 오르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 진짜? 특히 NFT 중에 제일 유행인 거는 PFP라는 거거든요. 이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원숭이 사진도 네. 있고 그리고 매일 그 크립토 펑크라고 해서 그냥 픽셀 이미지도 있고 네. 그런 게 막 몇 억씩 팔리거든요. 네. 근데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샤넬이나 아니면 롤렉스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샤넬이나 롤렉스도요. 막 10억씩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시계보다도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약간 거기서 이해가 안 됐던 게요. 어. 예를 들면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 세상에 있는 NFT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자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격이 끝없이 오른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거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돈놀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에 신생자산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보고 있고 메타버스로 갔을 때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걸
서로 간에 이 참여자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서로 간에 그런 가치를 올려놓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립토펑크라든지 뭐 메타콩즈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의 가치는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 태어나는 그런 PFP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이런 가치를 가질 것인가? 저는 그거는 저도 찬성하진 않거든요. 코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랬던 것처럼 네. 새로 진입되는 친구들은 알트코인처럼 돼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자정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를 넣고 이체를 한 다음에 암호화폐를 샀어요. 네. 그걸로 NFT는 어떻게 사요? NFT 같은 경우는 오픈시라고 하는 최대 거래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개인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보내주시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럼 NFT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더리움을 사야겠네요. 애들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가스피라고 해서 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도 이더리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NFT 살 때 들어요? 네, 살 때 들어갑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가스피가 네.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지금 다른 뭐 솔라나라든지 그리고 한국에도 클레이튼이라고 있거든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이더리움이 너무 비싸서.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5대 거래소에 있는 곳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서 이더리움을 산 다음에 내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이더리움을 보내고 그걸 가지고 오픈시에 접속해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NFT를 골라서 사면 끝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오픈시 들어가면요 막 비싼 것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 가지각색인데 그런 것 같아요. 미술품 투자가 좋다 해가지고 시작해야지 했는데 우리가 모나리자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미술품 사러 딱 갔더니 미술품 샵에는 무명 작가들 것만 수천 개가 걸려있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 있죠. 향후에는. 어떻게 NFT 좀 이해되셨나요? 네네. 구조는 이해가 됐는데요. 여전히 고민이 되는 건 그렇죠. 우리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좋은 코인을 찾는 것도 너무 힘든데 좋은 NFT는 또 어떻게 찾는 기준도 맞아요. 없으니까 되게 막연하긴 해요. 좀. 네, 맞아요. NFT는 특히 더 코인보다도 그런 기준을 찾기가 훨씬 더 힘들죠. 사실상 NFT는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은 거의 커뮤니티에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커뮤니티예요. 그리고 메타콩즈라고 이런 프로젝트는 그렇게 멋쟁이 사자처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만든 프로젝트예요. 어떤 사람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인가? 어떤 결국은 사람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NFT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의 커뮤니티는 주로 어디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 디스코드를 쓰고 있죠. 디스코드요? 가장 초보가 들어가서 접근하기 쉬운 정보의 장, 그곳은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정보의 장은 요거 제가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네네. 정리를 해둔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방이랑 요런 데는 저도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새우잡이, 어선, 공지방, 하양이 아빠의 암호화폐 다 한글로 되어 있는 이야기. 거죠. 네, 여기는요? 이거 다 한국인들이 운영하시는 데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쟁글 공식 정보 채널 방도 네. 있고 에어드랍이라고 있어요. 네. 에어드랍은 특정한 코인들을 일정 기간 보유를 하면은 공짜로 다른 코인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상증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 여기 있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커뮤니티가 가장 떠오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 민팅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프로젝트들도 찾을 수가 있죠. 적극적인 발품팔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다 들어봤을 때 이게 정말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끝을 약간 보여주는 느낌이 들기는 들고요. 네. 이런 게 전부 다 실현이 돼가지고 정말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저도 오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기초적인 것부터 좀 어려운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네.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요. 코인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조차 지식의 관점에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아주 소량 정도만 전체 자산의 5%그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일단 한번 시장에 발을 담궈 보시면은 더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은 반드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충분히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드를 한 70% 정도는 충분히 담아 두시고 그 외에 나머지 30%를 가지고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